투표를 안 해도 될까? 이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논증 파트입니다. 논증 파트고, 이 논증 파트가, 이게 사실은 그냥 글 자체의 내용보다는 논증 구조를 조금 잘 아시는 게 여기서 시험을 잘 보는데 되게 중요할 겁니다. 자, 일단 논증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하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자, 논증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논증의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논증의 필수적인 요소는 자, 이게 주장과 이유, 근거. 자, 요 세 개가 논증의 이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이게 주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실 거고요. 이유는 자, 이건 주관적 생각 및 이유다. 그러니까 이건 나는 이 주장을 왜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유고요. 근거는 객관적 정보나 여러분들 이제 요게 되게 많죠. 객관적 정보, 수치를 제시한다거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거나 혹은 무슨 뭐 논리적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논증에서는 논리적 근거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요거 이제 세 가지가 필수 요소고요.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자, 이거는 이제 논증할 때 자, 요게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논증의 요소가 그러니까 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이거 자체를 문제로 내지는 않겠지만 뭐가 이유이고 뭐가 근거인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예상 반론이고 어디가 그에 대한 반박인지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논증의 평가 요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논증과 추론의 차이 이것도 한번 읽어는 보세요. 논증은 이제 주장이 먼저 나오고 추론은 그 이유와 근거. 그러니까 논증은 주장이 먼저라는 것이고 추론은 그 이유와 근거가 먼저 나온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거입니다. 이게 추론이고요. 논증은 이렇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이다. 이게 논증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잘 안 나와요. 옛날에 문제 나온 적이 있어. 그만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얘는 논설문이거든요. 논설문은 이 설득 전략이 있겠죠. 설득 전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성적 설득 전략. 이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그러니까 약간 무슨 자료나 도표나 수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설득하는 것 또는 논리를 이용해서 설득하는 거. 이게 이성적 설득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납득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나 약간 도표, 수치 이런 것들. 감성적 설득 전략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식들입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감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인성적 설득 전략은 발표자나 또는 작가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그 글이 그냥 그 사람이 썼다, 그 사람이 발표를 한다 자체로도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게 인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요거만 아시면 돼요. 자, 요 글은 이성적 설득 전략을 쓴 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이제 그 논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논증이니까 자, 이 논증은 약간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논증이 크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자, 이 연역 논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귀납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귀납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역 논증은 자, 이런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오케이. 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거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여기 A에 포함시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얘를 우리가 대전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소전제라고 하고요. 자, 이걸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연역 논증은 자,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게 C, A 이게 겹치잖아요. 이게 여기다가 C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연결해도 이게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연역 논증은 이 대전제가 일반론이에요. 일반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반론. 자, 일반론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일반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사례를 일반론으로 포섭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짓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연역인데, 연역 논증은 특징이 굉장히 단단한 논증입니다. 그래서 깨지기가 어려워요. 깨지기가 어려운, 이거 글씨가 좀 이상한데, 깨지기가 매우 어려운 논증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례를 일반론으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대전제와 소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왜? 결론이 전제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C는 A, B, 요 순서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A를 삭제하면 C, B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C이면 A고 A면 B다. 이게 전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무조건 참인. 자, 이런 논증을 연역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대전제는 일반론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연역 논증이에요. 귀납 논증은 여기다 쓸게요. 자, 귀납 논증은 이겁니다. 자, 사례가 A 사례, B 사례, C 사례. 이 C 사례, A, B, C 사례에서 일반론을 이끌어내서요. 일반론을 이끌어내서 이걸로 결론을 짓는. 자, 이것이 귀납 논증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A 까마귀도 검은색, B 까마귀도 검은색, C 까마귀도 검은색이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는 거.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일반론을 이끌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귀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귀납에는 약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머니에, 한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공도 흰색이었다, 두 번째 공도 흰색이었다, 세 번째 공도 흰색이었다. 그러면 네 번째 공은 흰색일 것이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유비 논증이라고 해요. 유비 논증은 유사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례의 결과를 맞추는 거. 이걸 유비 논증이라고 하는데 유비 논증도 엄밀히 말하면 귀납 논증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귀납 논증은 유비 논증이랑 다른 것이 뭐냐면 귀납 논증은 이렇게 일반론을 결론으로 가져온다. 이게 이제 되게 일반론. 이게 맞다라고 하는 일반론을 결론으로 가져오는 게 귀납 논증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옥설이라고 하는 그 수필이, 교전 수필이 있어요. 행랑채가 고장났을 때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 행랑채, 집이 고장났는데 이걸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았던 거야. 사람도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 정치도 고장났을 때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다. 이거 있죠? 이거는 유비 논증이에요. 유사성을 이용해서 다음 거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귀납 논증이라고 볼 여지도 있기는 있죠. 그쵸? 있긴 있지만 그건 그냥 완전히 다음 사례의 결론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유비 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일반론을 꺼내내는 것을 귀납 논증인데 유비 논증은 거기에 포함된다. 좀 너무 설명이 길었네요. 오케이. 자, 그렇다고. 자, 그래서 자, 인간은 고통을 느낄 때나 행동의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알 수 있다. 동물이 나타나는 행동 소리가 우리 고통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이걸 일반론이라고 하면 얘가 귀납 논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유비 논증 비슷하게 가도 이렇게 일반론을 이끌어내면 사례를 통해서 인간의 소리가 비슷하다. 이것도 다 사례잖아. 사례라는 건 우리가 관찰 결과라는 거야. 자, 얘가 관찰했잖아요. 관찰 이걸로 사례를 이용하잖아요. 그럼 얘도 관찰 사례 1, 관찰 사례 2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고통을 느낀다. 그럼 귀납 논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도 고통을 느낄 때 뭐뭐 한다. 근데 얘가 어쨌든 얘가 귀납 논증인데 얘가 유비 논증 비슷하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연역 논증은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는 존재는 존중받아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동물의 권리 인정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요게 대전제예요. 권리가 있는 존재는 존중받아야 하고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대전제. 일반론.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동물도 권리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연역 논증. 오케이? 자, 이게 요 부분을 일반론으로 이용했잖아요. 그쵸? 요 부분을 일반론으로 이용하면은 이게 연역 논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비 논증이랑 행랑채가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잘못된 식고치 정치도 이거가 마찬가지다. 유비 논증. 근데 유비 추론이라고 하는데 얘도 엄밀히 말하면 귀납과 유사하다. 귀납에 포함되는 논증 방식이다. 자, 그래서 한 줌의 이거 아까 얘기한 거 유비 논증을 사례를 판단하는 결론이고 귀납 논증 일반론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유비 논증과 귀납 논증은 비슷한데 유비 논증이 귀납 논증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귀납 논증의 형태인데 사례 결론을 내는 걸 이제 유비 논증이라고 한다. 자, 이거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이거 연역 논증이고요. 이건 유비 논증이고요. 유비 논증. 1대1 비교의 경우는 유비 논증이에요. 화성은 지구처럼 태양질을 돌고 있으면 물의 흔적이 있고 대기가 존재하는 환경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만약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유비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의 사례 그리고 지구가 나머지가 비슷하다. 그래서 지구에도 미안. 지구에 뭐뭐 어떻다. 화성도 되게 환경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화성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 이런 거. 이게 유비 논증입니다. 자, 됐어요.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좀 보고 나서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 잘 쫓아오세요. 자, 투표를 안 해도 될까? 이거 좀 본문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건 브라질의 이건 사례죠. 자,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귀납 논증이에요. 사례를 가지고 투표를 안 할 권리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얘는 귀납 논증을 사용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근데 중간중간에 연역 논증 비슷한 게 있기는 있어요. 그냥 한번 봅시다. 투표를 의무하고 있는 브라질, 이거 사례예요. 그쵸? 자, 이거 대상으로 이거는 이제, 이거, 50%는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랬잖아요. 그치? 이건 수치 제시죠? 제시예요. 그래서 얘는 설득 전략으로 치면요. 이게 수치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설득 전략. 그러니까 뭐 감성적이다 이런 말 있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오케이. 수치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느냐? 57%는 안 한다고 했다. 자,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제일 처음에 심각성을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심각성을 이렇게 언급한 거는 일단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잖아요.
유발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논증의 논제 혹은 주장하는 글의 논제를 할 때 첫 번째는 이 배경을 설명하면서 심각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을 구조화하는데 이게 토론의 논제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일단 심각성을 강조한 겁니다. 자, 됐나요? 이게 논제할 때 첫 번째 심각성이에요. 자, 그러면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게 지금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 문구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쵸? 이것도 이제 사례죠. 자, 나는 기권표를 유효표로 분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이거 기권표를 약간 좀 유효표로 분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투표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권표를 어떤 권리로 표로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거죠.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쵸? 의문 제기했어요. 얘는 지금 의문 제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작을 한 건데, 자,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인정하고 있다.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투표에서 기권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는 다르다. 이겠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어떤 설명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얘는 비교대조. 설명 방식으로 치면 비교대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설명 방식을 물어볼 때는 요 방식, 그러니까 뭐뭐와 다르다, 이거는 비교 대조고요. 특히 대조예요. 차이점을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건 예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투표가 개인의 선택이지만, 자, 이거 당연한 권리 행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투표의 기권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개인의 선택인데 얘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는 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권표는 개인의 선택이고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좀 다른 종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누리려면, 자, 여기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연역 논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연역 논증으로 구조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전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권리의 행사는, 자, 여기 이제 권리 행사는, 자, 민주주의에 이거를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걸 대전제로 쓰고요. 그래서 기권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주의 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자,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안 된다. 결론. 요거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됐죠? 권리 행사는 민주주의의 체계를 존속시키는데 위협이 되면 안 된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민주주의 체계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민주주의 체계를 망칠 수 있으므로 얘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연역적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의 구조로 요 문장, 이 문단만을 딱 보면, 여기만 보면 이건 이제 연역적으로 논증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자, 뒤니지, 요거 뭐예요? 이거 사례. 자, 11.2%예요. 그럼 이 11.2%는 굉장히 적은 투표를 얘기하는 거겠지? 근데 선거에선 투표로 정부와 정치인에게 국민에게 자격을 부여하는데 만약 기권을 한다면, 이거 조건문이에요. 자, 기권한다면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만약 기권을 하면 이건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런 식의 또 논리 구조로 결론을 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당하기 위해서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요 문장 자체는 약간 연역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귀납적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3단 논법, 그러니까 이거 3단 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3단 논법을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더라, 얘기입니다. 자, 됐고, 이어가서. 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요거 있죠? 자, 요 부분 뭐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예상 반론이에요. 자, 지지하는 정부는 정당한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이거 예상 반론이죠. 자,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자,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암묵적 동의와 같다. 자, 다수의 의견이 말하는 투표 결과에 따라야 하는데 누구도 하지 않는다면서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통치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투표가 의미가 없이 될지언정 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11점 몇 %밖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결과가 필연적이라는 거야.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기권으로 의사표시를 했어. 그치?
기권으로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결론이 뭐다?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자, 그래서 어차피 투표해도 안 바뀌던데 이 부분을 한번 가보면, 자, 투표를 해도, 그러니까 이 질문에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꿔서 말하면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나는 바꾸길 바래. 근데 내가 얘를 뽑아도 안 바뀌어. 그래서 난 투표를 안 해. 이랬잖아.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기권이라고 하는 표면적 행위로 이걸 표현했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좀 역설적이라는 거지. 아까 얘기한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면 투표를 오히려 해야지 자기 삶이 개선이 되는데, 삶을 개선하기를 바라는데 투표를 해도 바뀌지 않아. 그래서 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의 행위야. 이건 너무 역설적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투표하지만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의견만 전달되고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 11.2% 아까 튠이지않나요? 그 투표율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계층과 어떤 사람들이 투표했는지를 확인했더니 11%가 만약에 30대 남자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30대 남자들에 대한 공약만 쓰면 되잖아. 그 사람들만 투표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치? 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때? 30대 남자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때요? 다 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테니까 정책이 불평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계층에서, 그래서 결국에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뜻이고, 그래야 평등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로 여기 맨 밑에 18세 선거권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투표를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지 않을까? 자, 얘는 의문형이고요. 그냥 의문을 던진 거고요. 이거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서요. 이거 설이 있나, 설이.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8세 선거권 나의 목소리를 내라.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투표율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죠. 그래서 66.5%였대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면 선거 연령을 낮춰서 18세 이상이 투표를 한 거지. 고등학생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청소년의 마음을 잡으려고 맞춤형 공약을 나타냈다. 이게 효과인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투표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선거권이 있고 투표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책을 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므로 그래서 약간 요런 것들이 막 나타났다는 거야. 투표 힘이 참 놀랍다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만약 투표를 안 하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자기가 안 바뀔 테니까. 그치?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투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래서 행는 투표이다. 이것도 연역적입니다. 이것도 연역적으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자, 그래서 국민이 하는 것은 직접행위가 투표이다.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다.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표를 해야 한다. 우리가 주인이라면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이것도 연역적입니다. 이렇게 연역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그래서 연역적으로 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귀납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3단 논법을 이용했다는 거야. 연역적이라는 건 3단 논법을 이용했다는 뜻인 거예요. 혹시 오해할까봐 좀 겁이 나네요. 연역적이다 이러실까봐. 아니에요. 자, 아까 이건 본 거고요.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이거. 자, 주장하는 글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 이거는 이제 너희들 교과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흥미 유발한 방법, 투표를 의미하고는 브라질의 사례 제시. 이거 흥미 유발했고요. 뭐 했어요? 심각성을 제시했죠. 자, 권리자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다.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 자, 요게 이제 그들의 논거였다는 거야. 프랑스 기권당, 이거 기권도 의사표시다. 이거 했고요. 이건 다 뭐 내용이니까. 기권하는 것과 투표하지 않는 권리의 차이점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명식 권리 행사는 아니다. 됐습니다. 권리로 인정받으면 민주주의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데 투표를 안 하면 유지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그치? 이거를 연역 논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자, 밑에 있는 문장 봅시다. 권리의 행사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권리의 행사는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이게 대전제.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면 민주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이거 소전제.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당연한 권리 행사가 아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존속을 해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이 전제에 결론이 나와 있죠? 그쵸? 결론이 나와 있어. 그래서 얘는 연역적으로도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역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건 그거예요. 이거 3단 논법. 3단 논법이 대표적인 이제 그 논증 중에
연역 논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글이 그냥 연역 논증으로 되어 있긴 한 건데, 3단 논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논증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근거 제시 방법은 튀니지의 사례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예상반론. 자, 예상반론. 정답이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이렇고, 이거 예상반론이고, 반박은 기권은 암묵적 동의다. 아까 했었어요. 그쵸?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와 그 속뜻은 투표 바뀌는 것이 없어서. 근데 속뜻은 삶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속뜻이 있었다. 자, 이건 이제 내용 정리니까.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18세 선거권의 효과는 청소년을 위한 공약이 많아졌던 거 아까 확인했죠? 그쵸? 자, 그리고, 논증 방법은, 자, 이거 한번 읽으시죠. 사례를 통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귀납 논증이에요. 이거 전체적인 글은. 진짜 좀 걱정이네. 연역을 중간에 괜히 설명했나? 하지 말 걸 그랬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성적 설득 전략이고 논리적이고 사례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한 설득이기 때문에 이성적 설득 전략을 이용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논증이 나오면 선생님들이 되게 기상천외하게 문제를 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 내가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에 이렇게 했는데 약간 의문이 안 가면 선생님이 나한테도 물어봐도 좋지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문제를 내실 때 약간 좀 주관적인 게 좀 관여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